반갑습니다. 수무시민 네트워크 이사장 염영철입니다. 우선 긴급 토론회에 더구나 코로나 사태까지 있는 이 상황에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환경부 물리온객과장입니다. 정수장에서 바로 공급되는 직결급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작년 적수 사태에 났을 때도 가장 먼저 피해를 봤던 지역이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7월 9일날 최초 신고가 접수됐을 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정수장에서 갔던 물이 바로 공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수장에 대해서 했었으면은 초기 대응이 조금 빠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인천시를 두둔하려기보다는 수도물과 관련한 민원이 매년 전국적으로 약 한 160만 건 정도 발생을 하고 또 그중에 수질 민원 자체가 한 2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조금 대응이 자체적으로 원인 조사하면서 4, 5일을 보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상황을 인지를 하고 환경부에서는 바로 제가 인천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지난번 적수 사태 때는 제가 3번에 걸쳐서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거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로 와줬으면 좋겠다. 인천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바로 한강청하고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에 연락을 해서 다음 날 출동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래서 7월 14일 날 바로 현장에 출동이 돼서 인천시장 주재 대책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때부터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맡고 있는 백명수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그 환경부에서는 조사단을 구성해서 원인을 밝혀 규명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아마 인천시는 제일 빠르게 한 것 같아요. 고도정수 처리에서 일반 활성탄 그냥 일반 정수 시설로 빠르게 전환했다는 게 아마 2차인가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고도정수 처리에서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고도정수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럼 활성탄지에 유충에 깔따구가 깔따구 유충이 나오는데 그게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건지 뭐 안에서 나온 건지 위에서 나온 건지 이런 거는 공개되지가 않아서 네, 여튼 문제는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발표되지 않은 것도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아직 더 규명해야 될 게 있는지는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난해 저희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사고가 터지면 더 다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태를 또 겪으면서 우리가 얘기한 게 무슨 얘기를 했던 건가라고 하는 자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대체 그럼 문제 해결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많은 언론사에서 전화가 오면서 질의응답을 같이 하면서도 이걸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좀 난감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인천시가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대책을 마련했고 저희가 그 대책을 통해서 인천시의 수돗물의 발전을 기대했는데 그 발전 과중에 또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적수사태 때 뭐 대표적으로 67일 동안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물이 중단이 됐고 또 보상 금액이 300억 원이 넘었고 또 집당 소송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이렇게 쫙 보시기에 굉장히 많은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수도 혁신위원회 구성해서요. 발전 방안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중심의 수질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스마트 물관리 체계 도입, 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이제 신뢰 회복의 방안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상수도 선진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선진화를 꾀하겠다라고 해서 수돗물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인프라 구축, 또 고도정수 처리 시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예산을 이쪽에 집중 배정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데는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죠. 고도정수 시설을 2,300억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또한 그 위기관리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기 위기대응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 물론 시간이 짧아서 아직 개편이 안 될 수도 있었다고 보지만 저희가 이 유충사고를 처음 접하면서 인천시에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초기 대처입니다.
9일날 문제가 됐는데 13일날 정도에 이미 이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5일 정도가 놓쳤더라고요. 빨리 인지를 하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초기 대응 체제가 저희 집 보이지 않았다는 거여서 이런 계획들 인천시가 지난해 만든 계획이고 또 올해 5월 달에 1년을 맞아서 지난해 사고가 어떤 식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잘 되고 있다라는 토론회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자료인데 이것들이 또 다른 사건에 직면해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슬픈 현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천시가 이제 이런 많은 대책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성과를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인천시 사태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전국의 수도 사업에 있어서 시설 선진화라든지 고도화, 체계화, 국민소통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올해 이제 환경부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신문 기사를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환경부가 뭐 긴급 상황반도 마련하시고 대책도 논의하시고 점검도 했지만 그 결과를 국민과 소통을 했냐라고 하면 약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도 언론을 통해서 일주일 단위로 매주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보도 내용이 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마신 수돗물에 벌레가 나오는데 일주일간의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를 한다는 거는 일단 시민들이 믿기가 받아들이는 소통에서 실패한 거 아니냐. 그리고 고도화를 얘기하셔서 많은 이제 예산이 다 지역마다 내려갔습니다. 그럼 그 많은 예산이 일시에 풀리면서 그 지역의 수도사업자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나 운영에 대한 점검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환경부도 거기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인천시가 발표했던 세부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에서도 역시나 수돗물 평가위원회도 없었고 그다음에 수돗물 만들기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혁신위원회조차도 재소집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들 다 만들어서 일정 작년에 학습이 돼 있으실 텐데 그분들과 한 번도 하지 않은 건 굉장한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논의조차 없었고 또 시민평가단도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다 했을 때 시민평가단의 목소리가 나왔냐?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인천시는 평가단에게 홍보만 하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소통하는 효과적인 매개로 사용할 거냐라는 거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천시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인천시가 지난해 마련한 대책은 그냥 보여주기 식의 대책이고 사건의 무마용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질의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는 이제 시민 서비스 워터케어라고 하는데 당장에 그 빌라에서 벌레가 나왔을 때 이런 작동팀이 나와서 두루두루 살폈다면 아마 초기 대응이 저는 또 좀 더 원활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발표한 자료들, 그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인천의 수돗물 개선에 실질적으로 녹아 있느냐라고 보면 모두 X가 아니냐. 왜냐하면 7월 9일날 최초 민원 접수 환경부 발표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3일날 4일 지나서 인천시장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13일날 인천시장님 보고 받으시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 안 하셨습니다. 대책 계획은 하셨는데요. 작년에는 아마 사과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하지 않으셨죠, 아직까지. 교훈이 거길로 갔나 봐요. 빨리 사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교훈이셨는지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대책 회의가 14일 날 있었고 환경부에서 수습 조정관이 15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밀 조사단이 16일 날 됐는데요. 그리고 환경부 장관님이 20일 날 방문하셨죠. 그리고 21일 날 환경부가 정수장 유충 검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요때 이전에 물론 이제 인천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정처리 시설을 중단하고 일반 정수장으로 전환했다라는 보도자를 보고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환경부에서도 49호 전수조사를 했고 7군데에서 유충이 검출됐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천시의 지금 유충 사태 조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제가 이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아마 다음 주쯤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어떤 내용들 거기에 자료들은 지금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신문 언론과 이미 발표된 내용들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재발표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지금의 문제되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원인과 또한 일부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요. 우선 수돗물 유충 사태 현황은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서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보고가 됐고 지금까지 약 7월 26일 1시 현재 257건 정도가 보고가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 그 좀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넣었는데 이미 7월 20일 환경부에서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평 공천과 부평 두 곳이 이제 개방형과 활성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활성탄지가 개방형과 밀폐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9개 고도정처리의 활성탄지를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 이제 개방형과 밀폐형 중에 두 곳이 밀폐형임에도 불구하고 유충이 이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세 곳이 어떠한 밀폐형에도 불구하고 유충이 발견됐기 때문에 밀폐형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이것을 조사를 해보게 됐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오클라호마에서 2013년에 800여 명이 살고 있는 소도시입니다. 소도시에서 이러한 그 소위 블러드웜, 빨간색이죠. 블러드웜이 발견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오클라호마 시에서는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직접 음용은 금지를 시키고 그다음 부득이할 경우에는 끓여서 먹어라 그러한 지침을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또한 염소 소독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수돗물 안에서도 잔류염소가 있어도 생존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공지를 했고요. 2015년 그것도 여름입니다. 주로 7월달 텍사스의 올드리버 윈프리라고 하는 도시에 소도시입니다. 소도시에서 샤워기하고 수도수 중에 요 다음과 같은 이렇게 그 블러드웜 깔따구가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캔사스주의 이 소도시에서도 2013년에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 유충이 발견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고요. 스코틀랜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 유럽 쪽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의 수도 시설하고는 약간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속사야가 우리나라는 급속사야가를 대량 처리를 한다면 유럽의 경우는 약간 완속사야가 생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스코틀랜드의 경우 오반 지역에서 이렇게 이때는 유충이 이 볼 타입으로 덩어리로 수도수에서 나와서 이제 또 문제가 됐던 사례고요. 영국의 그 레스터셔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한국 요번에 공천 사태와 좀 비슷합니다. 2005년 9월달 역시 여름철인데요. 250개소에서 약 3만 가정이 피해를 봐서 역시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던 사례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지역에서도 2016년에 한번 터졌고요. 같은 지역에서 2018년에 동일하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역시 그 마세르로 가는 지역에서도 역시 사진과 같은 그러한 유충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깔따구, 소위 키로노미드라고 하는데 이 키로노미드의 어떤 생물 특성을 저희가 보면 얘들을 언제 역세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좀 모아봤습니다. 일단 이 깔따구는 수생 생태계에 가장 풍부한 파리목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수생곤충의 25%를 차지하는 비록 굉장히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서식 특성은 하천의 경우에 제곱미터당 10만 개체까지도 서식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활동 온도입니다. 사례에 보면 5,600m 히말라야에 있는 영하 16도에 있는 데서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온도 저항성도 크고요. 그 다음에 바이칼 호수의 1000m에서도 생존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생존력이 강합니다. 활성탄 여과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활성탄은 이제 2주 정도 쓰면 바이오필 BAC로 바뀌어서 미생물들이 증식을 할 정도로 유기물이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깔따구의 어떤 생존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더더군다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어떤 굉장히 증식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인천에 있는 공천 부평정수장의 활성탄지에서 발생된 것은 등깔따구, 노랑털 깔따구, 안개무늬 깔따구, 용사무늬 깔따구 4종이라고 합니다. 요 밑에는 그 유충이 발견된 사진인데 5mm에서 8mm 정도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요것이 이제 물속에다 알을 깐 깔따구의 유충인데 크기는 0.05m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대량으로 젤라틴에 끈적끈적한 곳에다가 알을 까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수면에 있다가요. 요것이 어느 정도 부하가 되면 수면에서 약간 유영을 하루 이틀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기가 1.2mm까지 자라는데 요것이 3령, 4령까지 약간 변화, 크기가 성장하면서 요 정도가 되면은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 붉은색이 블러드웜, 아까 보셨던 그 사진하고 비슷한데 이 블러드웜이 왜 블러드가 되냐면 헤모글로빈이 안에서 생겨요. 헤모글로빈이 생기면 산소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저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있으면서 이제 모래를 파고들거나 또는 숯을 파고드는 성향을 갖기 때문에 먹이를 찾느라고. 그러면서 이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이렇게 모래 속에 또는 활성탄 속에 이렇게 있다가 먹이가 있으면 밑으로 더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번데기의 형태가 되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것들이 이제 수면에서 이렇게 부유를 하면서 수면 위에서 배를 가르고 이것이 바로 나와서 하늘로 날아가는데 되게 재밌는 것은 얘가 소금쟁이 같이 날파림에도 불구하고 이 물 위에 이렇게 발을 대고 서 있습니다. 저희 토론하고 나서 그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로 하고요. 제가 그 인천의 공천 정수장도 제가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그 저희의 근본적인 지금의 어떤 유충 사고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부분들이 무너진 것들을 앞으로 환경부나 인천시나 상수사업본부가 이 일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들이